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난 여름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인근 산에 토사가 밀려와 급식소와 운동부 숙소 등이 파손됐었는데요. 아마 사진으로 피해 상황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5곳 가운데 한 곳은 산간에 위치해서 산사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240여 개 교로 경기 다음으로 많고요. 대구는 40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세부 위험도를 측정해서 안전 등급이 낮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방 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위험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 사업들 마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가을비가 지나니 공기가 더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 9도, 영주 1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1도 안팎으로 출발했는데요. 기온은 내일과 모레 더 낮아집니다.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낮은 북부 산지는 아침 최저기온이 5도 내외로 내려가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천 출신 박서보 화백이 지난 14일 폐암으로 투병 중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단색화 대가로 불리는 박서보 화백은 1931년 예천에서 태어났고 무수히 많은 선을 긋는 묘법 연작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인은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다수 받았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또 프랑스와 일본, 홍콩 등의 세계 유명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천구는 지난 2020년부터 예천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다 건축 설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 4월 미술관 건립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현재 고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은 제주도에 건립 중인데 박화백은 미술관 건립을 위해 자신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최근작까지를 망라하는 148점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3월 서귀포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해 이곳을 찾는 모든 이가 자연과 예술로 호흡하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이 더해지겠는데요.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반짝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 차례 가을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린 뒤 쌀쌀함이 깊어가겠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인가를 촉구했습니다. 그제 청림운동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바이오 보국 실현을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번 결의대회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논의 중인 정부와 의료계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향한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민들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과 바이오 보국 포항 등이 적힌 피켓 등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첨단 공학교육의 강점을 지닌 포스텍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면 지역 의료와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는 연간 입학 정원 10명 규모 8년 과정으로 개교할 계획인데요. 미래 첨단 의학 연구는 물론이고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 협력과 지역 의료 혁신을 책임질 최첨단 스마트 병원 설립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어제보다 0.9도 높은 16.5도, 습도는 83%입니다. 체감 온도는 15.6도로 쌀쌀한 날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동에서 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까지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성인봉을 등산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조난되는 경우가 눈이 내리는 약 4달 동안만도 수십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난 사고 중 길을 잃어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등산 지도를 보고 등산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것인데요. 네이버나 다음의 등산로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등산로인 것으로 알려져 산림청의 울릉도 등산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도 가을 단풍과 설산 등산객이 많아지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반드시 등산로를 수정해 울릉도 등산길에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광열 울릉군 산악구조대장은 포털의 수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그대로며 요즘 관광객들이 대부분 포털의 등산로를 이용해 산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대장은 울릉도 성인봉 등산로는 울릉금 도동의 KBS 중개소 뒤 대원사 방향과 나리분지에서 진입하는 두 곳이며 다른 지역에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산림청의 울릉도 등산로 수정이 이루어져 가을 겨울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일상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대구 대중교통 이용객은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모두 적자 폭이 큰 만큼 승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교통정책연구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대구교통공사 교통정책연구원이 민선 8기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맞습니다.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예, 저희 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통합해서 도시철도 건설 운영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대구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범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특히 이제 마스라고 지칭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라든지 DRT, 즉 수요응답 체계 교통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과 같은 신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정책연구원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네. 현재 박사급 인력 4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지금 연구 중인데요. 내년에는 인력을 보다 더 확충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마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해서 2025년에는 대구시 전역을 아우르는 첨단 이동 편의 시스템을 선보일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네. DRT, 마스이란 아직 뭐 익숙치 않은 그런 용어이긴 한데 먼저 DRT라는 거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용어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DRT, 즉 수요응답 교통체계라고 하는 것들은 네. 그 한정된 지역에서 일정의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용자가 호출하면 차량이 목적지까지 와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버스하고 택시의 장점을 그런 결합한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기존 버스는 운임이 좀 싸지만 좀 기다려야 되고요. 예. 택시 같은 경우는 호출 탑승이 가능하지만 조금 운임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DRT 같은 경우는 호출이 가능하면서도 대중교통 운임이 적용되는 그런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전통적인 DRT의 개념에서 좀 확장이 돼서 기존의 노선이라든지 차량의 크기 아니면 배차 간격 이런 것들을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대용량의 교통수단인데요. 예. 대용량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용량에 맞는 수요가 있을 때 그 운영의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다라든지 혹은 수요 자체가 대용량 수단에 못 미쳐서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효율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DRT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이러한 DRT를 활용하면 기존의 버스라든지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보다 촘촘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예. 대중교통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DRT가 최근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요? 네, 지난 4일부터 대구 혁신도시 내에 있는 의료 R&D 지구에서 시범 운행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운행 지역은 도시철도 1호선 유라역에서부터 R&D지구 혹은 2호선 연호역에서 R&D지구까지 가는 두 개의 코스인데요. 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동안 운행을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통근형 DRT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운임을 운임을 결제를 하고 탑승하면 되고요. 도시철도하고 일반 시내버스하고 무료 환승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택시와 버스의 장점을 결합한 그런 수단이고 대중교통과 연계를 해주는 그런 교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의료 R&D 지구 안에 출퇴근용으로 지금 DRT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R&D 지구에는 68개사 2,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역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노선버스도 많지 않아서 대중교통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노선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에는 출퇴근 시간대만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버스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수요에 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DRT를 도시철도하고 연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시범 운행 중인 상황이라 호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호출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DRT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승객의 만족도가 만약에 높다면 앞으로 운행 지역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 초에는 첨단의료급단지를 통합해서 DRT를 확장 운행할 예정이고요. 동성로 일대에서는 도시철도하고 지역 상가의 상권을 연계하는 자율 기반형, 그러니까 자율차가 돌아다니는 그런 ADRT 사업도 개발해서 네. 동성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구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연계가 어려운 이런 교통 취약지구를 발굴해서 DRT 운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연구원의 다른 핵심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구형 마스 구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스는 네. 또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마스가 영어로 하면은 MAAS, 즉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네. 우리말로 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모빌리티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공유자전거라든지 버스, 도시철도, DRT 등등 UAM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마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할 경우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다양한 교통수단이 통합돼서 경로를 안내해주고 결제를 할 수 있고 그와 연계된 맛집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최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 이동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네. 개인 교통수단에 비해서 대중교통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집이나 목적지에서 대중교통까지 타기까지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접근성 문제. 또 한 가지는 각각의 수단을 갈아타거나 환승했을 경우에 기다려야 되는 대기시간 문제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마스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스의 핵심은 대용량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을 신규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서비스함으로써 대중교통의 단점을 극복하자는 것인데 네. 과거와 달리는 이제 기술 발달에 따라서 다양한 모빌리티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스나 도시철도 같은 건 좀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승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네. 시간 정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공유 자전거나 DRT까지 다 연계해서 서비스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이 바로 대구형 마스군요. 그러면은 네,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연계해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더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이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대구시만 하더라도 대중교통 운영에 투입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기존의 버스 노선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도시철도 노선 같은 경우로 대구 전 지역을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에 버스 노선을 늘리거나 도시철도를
수입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대중적자만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와 도시철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구축이 가장 큰 그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동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동의 목적이라든지 이 목적에 해당되는 관광이라든지 쇼핑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생활지원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축된다라고 하면 예. 이용자의 편익을 좀 극대화시켜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대구에서 처음 추진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가장 쉽게 아실 수 있을 만한 게 카카오티라든지 뭐 티맵 같은 그런 서비스도 일종의 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은 모빌리티 운영 중심의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민간업체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장점은 기술 반영이 굉장히 빠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은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 운영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중공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대도시에서 민간 주도의 이런 연계 체계 구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스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특히나 이게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서 대구시와 협업해서 마스 시스템 구축하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DRT라든지 아니면 마스 구축 자체가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더 교통망이 촘촘해질 것 같거든요. 네, 대중교통 그렇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대중교통 서비스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기술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UAM이라든지 자율자동차 등이 조만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은 대중교통하고 개인교통 간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무인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인건비가 빠지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감소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용 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소형의 대중교통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이 차량을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대중교통 운영 형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마스 서비스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대구시하고 저희 교통공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동시간과 비용이 최적화된 경로 안내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이용객의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독 서비스의 런칭이라든지 예. 혹은 지역 관광, 상권 플랫폼과 결합한 요금제하고 친환경 등 사회적 목표 달성이 가능한 그런 인센티브 제공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고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의 상품 개발과 함께 생활 물류, 상권, 관광 서비스, 지역 화폐 등과도 결합된 사업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교통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부 지났습니다. 최근 특유의 분위기로 독립서점과 독립출판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독립출판물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나인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수성구의 고산도서관에서는 시민들이 1인 제작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출판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소소한 나이책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기획부터 편집, 제본 등 출판의 전 과정을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참가자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묻고 싶은 내용은 여기 마스터 페이지에 입력을 해주시면 반복이 자동으로 이제 복사를 하지 않으셔도 반복이 됩니다.
저는 범물동에 살고 있는 권삼국이라고 합니다. 교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단 수필과 그에 관련된 시를 평소에 써놓던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여행이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애들하고 있었던 이야기, 애틋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책 제목은 하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라는 제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평소에 제 책 한 권 갖기를 좀 희망하고 있었는데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려면 대량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량으로 독립 출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 에세이 책으로 출판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남편과 함께 작업한 그림하고 에세이 글을 넣어서 책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작업을 잘 해서 멋진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그런 고산도서관 측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을 출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기획에서는 독립출판과 책의 구조, 제작 등을 배우고 편집에서는 인디자인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해 표지와 내직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이도현 디자이너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에서 책방과 출판사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재영이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대표님이 기획에서부터 책의 컨셉을 잡아가는 수업을 진행하셨고 저는 기획서에 맞춰서 책이라는 실물로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작업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책 디자인에 많이 사용하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가 사진이나 그림에 특화되어 있다면 인디자인은 책 만드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수강 신청 완료한 뒤에 이제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연령이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익숙함이 걱정됐었는데요. 중요한 기능 위주로 수업을 하고 이제 실습의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도라는 필명으로 독립출판 제작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출판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콘텐츠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출판도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겠다는 열정이 느껴지고 있어서 재밌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고산도서관이 동네 책방이나 독립출판과 관련해서 특화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고산도서관은 개인의 독서 취향을 발견하고 나만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독립출판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녕 동네 책방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중에는 지역의 동네 책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동네 책방 축제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고산도서관 이형민 사서에게 들어보시죠. 소소한 내 책 만들기는 책을 매개로 지역 도서관과 동네 책방이 협력한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독립출판물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성인 대상으로 상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어린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획부터 인디자인 과정까지 다 하면 좋은데 컴퓨터 조작하는 부분도 조금 그렇고 해서 성인은 에세이로 어린이는 그림책으로 주제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간된 도서는 고산도서관 종합자료실 저희 2층에 있거든요. 독립출판물 서가에 비치되며 전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산도서관은 특화사업으로 안녕 동네책방 사업을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생책방 소개하는 책방 전시, 그리고 책방지기의 토크 콘서트 책방 이야기, 지역사회 독서문화 생태계 확장을 위해 동네 책방과 협력하여 책이 중심이 되는 안녕 동네 책방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동네 책방 축제는 2022년 1회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2회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 작은 책방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은 이 작은 책방들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도서관 책을 매개로 하는 도서관에서 그런 이제 독서 문화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작은 책방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특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나만의 책을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어렵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지역의 도서관에서 문예 창작부터 독립출판까지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박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대구시 신청사 이슈인데요.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대구시가 예정지 옆에 유휴부지의 전체 매각에서 일부 매각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이 중단된 사업이 진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네. 반발이 여전해서 향후 정상 추진 여부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린 상태입니다. 자, 대구시가 신청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재추진 의지를 보였는데, 자,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지난 11일입니다. 동인청사에서 옛 두류정수장 부지 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5%가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부지를 매각을 해서 건립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특히 신청사가 들어설 달서구의 경우에 건립 재원 마련 방안으로 유휴부지 매각을 꼽은 의견이 65.9%로 9개 구군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를 두고서 시는 유휴부지 매각이라는 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이 설문조사는 대구시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 대상으로 했고, 조사는 지난 5에서 8일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하고 온라인 조사로 했고요. 네. 응답률은 15.6%에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건립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죠. 네,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대구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0.7%였고요.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13.4%에 그쳤습니다. 건립 보류를 요구하는 응답이 동구, 수성구, 중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네. 달서구의 경우에는 빨리 짓자는 응답이 22.8%로 타 구군보다 한 2배 정도 높았지만 보류하자는 응답도 한 70% 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신청사 이슈를 이해하려면은 앞선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네, 대구시가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권영진 시장 때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예정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했던 2천억 원 중에서 1,400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대구시가 이제 부족한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옛 두류정수장 부지 한 15만 8천 제곱미터 중에서 절반가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달서구 지역 정치권하고 주민들의 강한 방대에 부딪혀서 현재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인 경북도청 후적지를 상격청사를 지금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대가 지금 도심융합특구 사업으로 이제 지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새 신청사 건립을 지금 마냥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격청사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는 이미 대구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대구시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로 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올 연말까지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재산을 이 매각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바꾸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고요. 예. 이후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도 세우고 매각 계획 수립을 거쳐서 대구시 의회에다가 매각 동의안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매각 동의안 제출 시기는 재정 여건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다는데요. 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유휴부지 전체를 이제 매각하려던 대구시는 기존 방침을 조금 바꿔서 다른 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서 건립 기금을 좀
좀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예. 매각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소유 부지는 성서 행정타운입니다. 공시가격은 한 1,400억 원 정도 되고요. 공시가격이 1,000억 원 정도인 시청 동인 청사와 주차장 부지도 매각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두 곳만으로는 한 4,500원 정도로 추산되는 신청사 건립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네. 두 곳 모두 교통 중심지고 또 용도 지역 변경 등을 통해서 상당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시소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옛 두류동 수장 유휴부지 매각 면적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좀 충분히 쾌적한 시민 공간 조성도 하고 난개발도 막을 수 있다라는 네. 게 지금 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죠? 예, 이 대구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달서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유휴부지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신청사 예정지 부지 매각 반대 여론이 컸던 달서구는 좀 충격에도 휩싸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달서구 측은 우선 이 대구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구시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갖춰서 유례없는 수기민주주의 사례로 꼽힌 2019년 시민 합의 결정을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시민이 합의하고 시가 약속했던 사안을 존중하는 것이 취할 자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해철 달서구 의회 의장도 신청사 건립 원안은 2019년 시민 참여단이 합숙 토론 끝에 결정한 수기민주주의 결과라고 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결정된 건데 뜬금없는 여론조사로 뒤집으려 한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인 대구시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 김차섭 회장 또한 이번 여론조사가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를 보는 것 같다. 그저 시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매각 동의안을 이제 검토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회 입장은 어떤가요? 네, 대구시의회는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진전된 면도 있으나 정수장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한 시청사 건립 방안은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우선 이명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 대구시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이 방침에 대해서 부지 매각은 논쟁의 여지가 짙고 네. 이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는 아쉬움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은 이제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개회사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이 의장은 또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을 반대하며 하고 신청사가 원안대로 건립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습니다. 네. 시민의 뜻과 정서가 담긴 행정이 좀 추진되도록 좀 더 진전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가 신청사 설계 예산안을 삭감한 시의회를 또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 윤건근 시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신청사 설계 예산을 깎은 거는 시가 부지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짚으면서 네. 시의회와 시민들은 정수장 부지를 좀 온전히 활용하는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매각 부지의 건설이 이뤄지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주상복합 건물 같은 밀도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될 건데 난개발이 좀 우려가 되고 이에 따라서 19년에 이제 시민 참여로 결정한 시청 건립 방안은 결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거라면서 예. 이 대구시가 다시 매각 동의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설계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통과를 보장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의회 내에서는 대구시가 지난해 말 이후에 뚜렷한 입장 변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전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달라진 면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조금은 어떤 달라진 측면은 있을까요? 다만 이 정수장 부지 외에 그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건설 재원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그나마 진전된 점이라고 평가도 나오는데 윤 시의원은 대구시 교육청 같은 다른 노후된 건물과 이런 부지들은 가치가 높은데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매각을 하고 이전이 필요한 건물이나 좀 부지를 활용할 방안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이전할 기관들은 시청사 부지에 모아서 함께
짓는 것도 좀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시의회와 정치권에서는 대구시가 의회 동의를 얻기 힘든 안을 내놨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시청사 건설이 늦어지면서 최근 특별법이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좀 덩달아서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상격청사 자리에 진행이 되는데 신청사를 어떻게 할지를 빨리 확정을 해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달서병의 김용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신청사 건립안 등에 대해서 오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현재 좀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시의회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재추진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 이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재정이 일단 뭐 신청사를 짓기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었으니까요. 네. 다만 신청사를 어떻게 어디에 짓겠다라는 거는 지방자치에서 보기 힘든 수기민주주의 즉 시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41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신임구청장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이로 이제 꺾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네, 표 차이가 17%포인트 났는데 보통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 격차가 그만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 이 격차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율과 부정평가율의 격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떠나서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에게 결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윤 대통령 부정평가층 넓을 뿐만 아니라 부정평가 강도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그 결과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김태우 후보의 약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익신고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폭로 내용이 일부 사실임에도 본인 역시 청와대 특감 반원 시절 비위 혐의를 받고 있었고 폭로 경위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보궐선거에 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출마했다. 이것은 예.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기권이라든지 지지 열기 저하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곧바로 강력하게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를 선언했어요. 네, 지난 주말에 사퇴를 선언했고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신임 당직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정책위의장에 유이동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요. 유이동 의원은 비윤계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좀 중도에 가까운 그런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강대식 의원 후임으로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임명이 됐는데요. 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진보 성향에 가깝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선은 조금 기존의 노선에서 탈피한 인선이었다라는 성격이 있는데 근데 그 반대급부인지 대구 경북 출신의 경북 영천 청도 지역구죠.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은 범친윤에 속하고 또 구친박에 가까운 구주류에 가까운 그런 노선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양쪽 진영을 망라한 인사를 하다가 일어난 그런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계속 직을 지키는 것이 꼬리 자르기다. 사무총장만 사퇴하면 뭐하나 이런 어떤 문책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 계속된다라고 꼭 보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김 대표가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권한을 가진 혁신위원회
비대위급 혁신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결과 파장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사퇴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의 의중이 이제 반영됐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 이어서 이제 국정기조 전환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당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된다라고 꼭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정 기조의 변화는 일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당장의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의힘이 반발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보궐선거 이후 첫 정책이 됐다. 의미심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어떤 전향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지층이 확장되는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판단되면 큰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정책에서 전향적인 것이 나올까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앞으로 당 운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서 보궐선거 승리까지 따낸 입장이 됐고요. 이게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정부 여당이 크게 못해서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워낙 큰 격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별로 발휘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런 분석으로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표 의지대로 당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다만 관건이라면 이 대표가 확보한 이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비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또 혁신도 주로 비명계 쪽으로 분리하기 휘두를 것인지 아니면 비명계를 어느 정도 포용하면서 혁신도 친명 비명 모두에게 적용되는 혁신을 할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총선 직전에 재보선에서 승리를 했지만 막상 총선에서 패배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민주당도 총선 전까지 쇄신, 단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숙제로 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됨에 따라서 이제 재판이 본격화되고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재청구설이 이제 흘러나오는 등 사법 리스크가 사그라든 건 아니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이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이 대표가 무죄다 혹은 유죄다 이렇게 확신하는 국민보다는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거나 그 전에 결정적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되거나 해야 정치적 여론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에 기대서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12월에 재청구할 거라는 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혐의로 또 하는 것은 검찰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정기국회 끝나고 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이 될 수도 있고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하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찬성했던 의원들 일부가 반대나 기권으로 돌아서서 부결될 가능성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것을 또 검찰에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어떤 혐의가 나오느냐가 관건일 텐데 일단 대북송금 쌍방울 그룹의 문제 기소는 미뤄졌고요. 여기서 이 대표가 관여한 근거가 추가로 나오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또 최근에 수원지검에서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 이재명 대표 측근과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있습니다. 국고 손실 혐의를 수원지검이 입증하느냐 이 문제가 또 남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를 기록했습니다. 판도 차이가 크게 없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5% 지지율이 넘는 주자가 2명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판도의 차이는 없다. 새로운 주자의 부상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주차에 조사를 했던 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둘 다 상승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19%에서 22%로 한동훈 장관은 12%에서 14%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 영향이 있어 보이고요. 한동훈 장관은 타격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대표로 선출된 직후 작년 9월 1주차 조사에서는 27%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조금 반등을 한 건데 작년 9월에 비하면 아직은 저조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승리로 이 대표가 탄력을 받은 건 맞지만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리고 굳히고 있지만 언제까지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 다 뼈아픈 부분은 이재명, 한동훈에 필적할 다른 주자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구도의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제 당 차원에서는 불안감,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정치자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1위는 한동훈 장관 2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쏠린 결과로 보여지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10%, 당내에서는 조금 열세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오세훈 시장이 5%,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각각 1%에 그쳤고요. 일단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 전 대표나 안 의원이 친윤계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자들 총 합이 39%인데 대구 경북 의견 유보층이 50%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에서도 마음 줄 만한 정치인이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7%를 기록을 했는데 민주당 주자 중에 압도적인 1위인데도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칫하면 민주당 차원의 문제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당의 대구 경북을 대표할 만한 주자 아직까지 떠오르고 있지 않은 점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구미 을 지역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특정 제약사의 예산을 퍼줬다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셀트리온이라고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 연구개발비 중에 62.7%를 셀트리온 지원금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것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도 셀트리온에 개발했던 그 약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또 정부가 이 최종 평가를 우수 등급으로 판정한 것까지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이에 대해서 R&D 카르텔이다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뼈아프게 복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연구개발 결과가 나쁠 때 무조건 카르텔이라고 할 것인지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과학계에서 최근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유로 R&D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더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도 같이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활동 얘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정보 클립. 대구시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18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종사자 등의 위생모 착용과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선제적인 위생 점검으로 어린이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포에서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립니다.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모터와 배터리 등의 전동화 부품과 도심항공 교통 같이 신기술을 만나볼 수 있고요. 전기차 시승 행사와 수출 상담회,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포럼 등도 열립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이번 주 토요일 멸종위기 동물 보호 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일이었던 세계 동물의 날을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이해와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백두산 호랑이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되고요.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로 멸종위기 동물 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KBS 대구 TV 공개홀에서 100세 건강강좌가 열립니다.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 방법을 주제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외과 박준석 교수와 수화기내과 이현석 교수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위험한 공포, 대장암의 원인과 치료 방법, 예방법을 알아보고요. 대장 내시경을 통한 암의 조기 발견 등 대장 건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팔공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할 수 있겠는데요. 대구시는 일상에서 쉽게 갈 수 있고 단풍이 아름다운 곳을 추억의 가을길로 선정했습니다. 팔공산 일원의 은행나무와 단풍나무, 대구 수목원의 붉은 단풍과 여러 나무들은 단풍 명소고요. 낙엽을 사박사박 밟으면서 단풍에 파묻히고 싶다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추천합니다. 이 가을 추억의 가을길에서 오색 단풍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어제 10월 15일은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정한 흰 지팡이의 날이었습니다. 점자블록은 파손되거나 도중에 끊긴 곳이 적지 않고 불법 주차된 자동차와 킥보드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외출은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은 도전이자 모험이라고 하는데요.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겠죠.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위협이 되는 보행 환경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개선해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